자,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그 예전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함수로,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로 나눌지가 핵심이었는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떤 객체들로 객체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클래스들을 내가 정의할 것인지가 이 프로그램 만들 때 핵심이 되는데, 그럼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 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필요한지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클래스를 찾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명사 동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구현하지는 않아요. 보통 문제 정의, 분석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서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 문서들을 우리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문서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문서에서 문제 정의하고 분석한 문서에서 이제 등장하는 명사들과 동사들, 심지어 형용사들까지 분석을 해보면 어떤 클래스들을 정의해야 되는지, 또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멤버 변수들을, 또 어떤 상태들을 유지해야 되는지, 어떤 행위들을 추가해야 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문제 정의와 분석을 통해서 만든 문서에서 명사와 동사를 분석하게 되는데, 보통 명사는 클래스 또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모델링하면 되겠고, 동사는 클래스의 이제 메소드로 보통 이제 모델링합니다. 모든 명사와 동사가 저렇게 모델링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분석된 문제 정의나 분석을 위한 그 문서화된 문서를 분석하다 보면 쉽게 필요한 클래스와 클래스의 멤버 변수, 클래스의 메소드를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이런 예로, 시스템은 사용자가 문서 저장소에 있는 문서들을 읽을 수 있도록 적당한 뷰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문서 저장소가 어떤 명사였죠. 그럼 이 문서 저장소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분석이 될 거고, 문서라는 것도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문서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뷰어가 필요하다. 그럼 뷰어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거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리드하는 기능의 어떤 메소드가 이제 필요한 거죠. 문서를 리드하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뷰어의 이 문서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뷰어에 추가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면 문서 저장소에 있는 문서니까 문서 저장소에는 여러 개의 문서로 구성되겠죠. 그러면 문서 저장소와 문서라는 클래스 간에는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이제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으로부터 옷을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촬영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어야 될 거고, 식별하는 기능, 분류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고, 사진을 나타내는 클래스, 옷을 나타내는 클래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필요한 클래스, 또 클래스의 멤버 변수, 행위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런 문서로부터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분석해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클래스, 객체로 모델링 하는지 살펴보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도 클래스로, 보통은 데이터는 다 대부분 클래스로 모델링 돼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도 클래스로 모델링 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보통 어떤 클래스의 행위로 모델링 될 수 있는데 기능 자체를 클래스로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모두 객체로 모델링 가능해요. 상태를 기억해야 하고 변할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행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객체로 모델링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객체들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기반으로 행위를 제공하는 게 되게 직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상 객체를 그대로 소프트웨어 모델링할 경우에는 얘네들을 클래스로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 됐지, 문, 뭐 강아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실세계의 어떤 사물이나 객체들을 내가 똑같이 실세계에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 세계에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클래스로 모델링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객체의 상태가 계속 변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객체의 상태는 꼭 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 데이터가 상수일 수도 있고 변수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객체도 상수 객체가 있을 수 있고 그 객체가 계속 상태가 변하는 그런 객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객체, 불변 객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 객체는 상태가 변하지 않는 객체를 말해요.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어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보통 예전에 복합 타입으로 내가 정의할 것들이 있었으면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걔를 클래스로 정의해야 되겠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그 클래스의 행위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렉탱글, 문자열 이런 것들은 모두 클래스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텐데 기능을 클래스로 모델링한다는 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기능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기능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하면 함수로 구현할 거예요. 기능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그럼 그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함수로 만든다는 전제하에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면 일반 함수로 충분히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빠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만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해야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객체 지향 모델링 해가지고 얻어지는 이점이 없는데도 그거를 꾸역꾸역 객체 지향을 모델링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기능들은 예전 C처럼 그냥 함수로 구현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면 그냥 C++에서도 함수를 정의해서 해당 기능을 구현하면 돼요. 그럼 어떤 기능은 그냥 일반 함수를 구현하고 어떤 기능은 클래스로 모델링할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면 일반 함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인자만 갖고 다 해. 인자만 받아서 그 인자만 이용해서 코딩할 수 있는 것이면은 그냥 함수만 정의해서 그 기능을 구현하면 돼요. 그런데 기능이 인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든지 과거에 이 함수를 몇 번 호출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객체는 상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상태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서 입출력할 때 C에서는 printf, scanf를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만
C++에서는 cout, sin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C++에서는 cout, sin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처리하냐면 얘네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뭘 기억해요?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해야 되면은 그거는 객체 제어만 모델링 하면은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역 변수를 쓰는 형태가 아니고 스태틱한 지역 변수를 쓰는 형태가 아니라 객체 제어를 모델링하면은 더 직관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기능 자체를 우리가 클래스로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해서 구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find라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이 주어지고 그 문자열에 특정 문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능은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얘와 얘만 받으면은 어떤 문자열과 문자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 문자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일반 함수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일반 함수의 경우에도 일반 함수를 구현하지가 않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은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원시 타입 말고 복합 타입이 있으면 이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이 기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ind 애플 p 이런 형태로 일반 함수를 만들어서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문자열에 find라는 함수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일반 인자만 가지고 다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더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그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메소드 형태로 해당 기능을 구현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한다는 객체지향 측면을 생각하면은 이 형태가 더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무조건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복합 타입 중심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하는 게 좋냐라는 거는 그 기준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중복이 얼마나 되냐, 코드 중복이. 또 사용의 편리성이 어떤 게 더 편리하냐,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냐,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냐, 그런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고, 실행 파일의 크기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가능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는 건 사람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더라도 그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함수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세 가지 인자를 받아요. 인자를 받는데 여기에 복합 타입이 없어. 다 원시 타입뿐만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겠죠. 복합 타입이 있으면 그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그 복합 타입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얘를 메소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얘네들이 뭐 세 개가 다는 아니겠지만 두 개를 뭉쳐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단위가 돼요. 단위가 되면은 얘를 클래스로 모델링한 다음에 그 객체에 푸해가지고 얘만 받는 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만 여러 개를 받는 어떤 함수다. 그러면 얘는 뭔가 객체 지향화하기 어려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인자들 중에 일부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묶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고, 그 개념에 나타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요 f라는 걸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또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냐면은, 어떤 함수를, 그냥 일반 함수를 만드는데 인자가 많아요. 그럼 인자가 많은 함수는 별로예요. 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우리가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자를 받아야 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중에 요 세 개는 하나의 덩어리로 어떤 개념을 나타내요. 그러면 얘네들을 구조체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얘가 구조체가 되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빼서 얘를 중심으로 얘를 이 구조체의 메소드로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러면 클래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인자가 많을 때에도 그 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자들이 서로 개별적인 내용의 인자들인지, 아니면 이 인자들 중에 몇 가지를 결합하면은 새로운 개념이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만들다 보니까 x, y 뭐가 했어요. 그럼 이 x, y 좌표는 포인트라는 걸로 묶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 함수를 포인트의 메소드로 전달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x, y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좌표를 전달하는 형태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도 같이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클래스로 모델링하고도 하고, 데이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클래스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클래스는 뭐냐? 어떤 클래스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좋은 클래스라고 하냐면은,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만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객체 지향 설계 원리 중에 SR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는 그것의 유일한 책임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게 SRP입니다. 근데 이 SRP라는 원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모듈이라는 거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좋은 모듈이라는 건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이에요.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 그러면 소프트에서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눠지는 단위예요. 그럼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듈이라 그러면 뭘 나타내냐? 구조화 프로그램에서는 모듈이라고 하면은 함수를 말합니다. 구조화 프로그램에서는. C에서는 모듈화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함수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C++ 객체 지향에서는 모듈이라고 하면은 함수가 아니라 이제는 클래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도 모듈로서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높은 응집성은 뭐냐? 응집성이 높다는 건 이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 한 가지 기능만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역할 하나만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한 함수가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만 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과제 피드백 할 때 봤듯이 열검사, 행검사, 대각검사를 다 하나의 함수에서 하는 건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행검사하는 거 함수 하나 따로, 열검사하는 거 따로, 대각검사하는 거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낮은 결합성은 의존하는 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겠는데, 그 사용하는 클래스 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의존 관계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 그러면 클래스 측면에서는 응집성을 우리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살펴보면 멤버 변수의 수입니다. 우리가 함수의 응집성도 문제 삼을 때 뭘 보냐면은 인자가 너무 많아. 그럼 얘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함수가. 인자가 많다는 거는 얘가 하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멤버 변수가 너무 많다. 내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멤버 변수가 10개 막 돼. 그러면 뭔가 잘못 설계하고 있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가 작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클래스 이름이 명확해야 돼요. 클래스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뭘로 지어야 될지가 애매해. 그러면 뭔가 잘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그냥 명확해야 돼. person, book,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하나의 단어로 그냥 보통 그 표현할 수 있어야 적절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수도 많다. 이 행위를 나타내는데 행위도 한 클래스 정의하는데 너무 많은 메소드를 정해야 되면은 이것도 응집성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도 이렇게 원래는 짧아야 좋다고 그러잖아요. 긴 함수는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가지 기능한 게 아니라 여러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긴 클래스도 쪼개야 되듯이 긴 클래스도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제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 C++를 도입하면서 스트럭처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스트럭처는 클래스하고 뭐가 달라지냐? 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C++에서는 스트럭처랑 클래스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C++ 넘어오면서 이제 예전 C에서는 스트럭처에는 필드만 정의할 수 있었죠. 함수를 거기다 추가를 못했어요. 이 구조체 따로 그 구조체를 처리하는 함수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C++로 넘어오면은 구조체를 만들면서도 그 구조체 안에다가 그 구조체 변수들을 처리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과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는 딱 하나만 있어요. 기본 접근 제어만 달라요. 기본 접근 제어. 그러니까 C++에서 struct A 하고 int A 이렇게 있을 수 있고, class A, int A 이렇게 있으면, 얘 int A는 지금 접근 제어는 여기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럼 얘는 기본 접근 제어가 되는데, 객체지향에서 클래스 C++에서 이런 애의 기본 접근 제어는 프라이빗이 됩니다. 얘는 프라이빗이 돼요. 프라이빗.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내가 명시하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은 멤버 변수나 메소드의 접근 제어는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어를 가지게 돼요. 근데 스트럭처는 얘는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퍼블릭. 요것만 차이가 있지, 실제 C++에서는 스트럭처나 클래스나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메소드 정의할 수 있고, 메소드 정의할 수 있고, 똑같이 프라이빗 써서 어떤 애를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클래스라는 걸 새로 도입하지 않고 스트럭처를 갖고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제 스트럭처는 예전처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클래스랑 하나 더 추가를 했고, 스트럭처는 이제 예전과 달리 거기에다가 접근 제어 기능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메소드 정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권한만 차이가 있는 거고, 예전에 C에서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게 그 타입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C에서는 이제 이렇게 매번 변수를 선언할 때마다 앞에다 struct 키워드를 써야 되니까 이게 번거로우니까 타입 def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구조체의 타입이 포인트라고 이제 정해 놓고 이렇게 썼죠. 근데 C++에서는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타입 def를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제 C++에서 요 포인트는 타입 이름이 되는 거예요. 태그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와 C에서의 요 구조체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이렇게 정의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C++에서는 스트럭처를 이용해서도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 그러면 언제 스트럭처를 쓰고 언제 클래스를 쓰냐?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말하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스트럭처를 안 씁니다. 스트럭처를 안 쓰고 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해요. 그러면 언제 그 스트럭처를 쓰냐? C++에서는 객체 지향으로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에 쓰이는 구조체들은 여전히 그냥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애들, 아주 단순한 애들들은 여전히 C++에서도 이제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체 제한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아까 그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의 차이점 하나 보여드렸죠. 그래서 예전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가 중심이 됐고, 그 함수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면은 함수에 그 데이터를 넘겨줘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니까 그 객체를 중심으로 메소드를 호출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고, 그 프로그램 형태하고 기존 형태를 비교해 보면 인자가 이제 하나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 인자를 내가 함수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수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p.move 뭐 이런 형태로 해서 p가 인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p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하나 기존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예전에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전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문을 쓰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면은 조건문으로 조건을 비교해 가지고 그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코드를 짜겠죠. 근데 이제 객체 제한으로 넘어오면은 그런 경우에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 조건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돼요. 폴리모피즘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겠고, 폴리모피즘을 이용하게 되면은 조건문 없이 방금 얘기한 그런 상황을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제한으로 넘어가면은 많은 조건문들이 사라집니다. 예전 그냥 C에서 프로그램할 때 필요했던 많은 조건문들이 객체 제한으로 넘어오면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의 예로 강아지 예를 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강아지를 좀 모델링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고, 짖기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강아지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dog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름은 std string을 이용해서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를 추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을 조작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짖기 기능이니까 짖기 기능을 여기다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 name은 이제 요 강아지의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요 bark는 이제 짖기 기능인데, 요 짖기 기능은 뭐예요? 단순하게 강아지 이름 땡땡 멍멍이라는 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건 이제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이제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mname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mname. 그래서 앞에다가 소문자 m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소문자 m을 붙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할 때 요 변수는 멤버 변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m자를 앞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름 앞에 뭔가 수식어를 이렇게 짤막하게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이는 거를 우리가 표기법으로는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그래요. 헝가리안 표기법. 그래서 멤버 변수를 다른 변수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헝가리안 표기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m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앞에다가 밑줄 문자 쓴다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밑줄 문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애가 나타나면 아 얘는 멤버 변수구나 라는 거를 눈이 확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인자 이름과 요 이름이 확연히 구분이 되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져 있고 얘는 멤버 변수들은 m이 앞에 붙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들을 보면 얘는 컨스트로 수식이 안 돼 있고 얘는 수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컨스트로 메소드들을 수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컨스트로 수식이 되면 얘는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컨스트 메소드는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 메소드예요. 근데 얘는 mname의 내용을 바꾸죠. 그렇죠? mname을 바꾸니까 컨스트로 수식하면은 이건 문법 오류가 나요. 그래서 컨스트한 멤버 변수에서는 컨스트한 메소드에서는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메소드를 만들 때 얘가 메소드를 수정하는 애인지 아니 멤버 변수를 수정하는 애인지 아닌지 구분해 가지고 그 구분에 따라서 컨스트로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강아지를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가 int n 하듯이 정수를 하나 변수를 선언하듯이 이제 예전에 구조체 변수를 하나 선언하듯이 선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아지 하나 만들고 강아지 이름을 미미로 설정하고 있고 이 cout을 이용해서 d.bark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출력될까? 미미 땡땡 멍멍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고 이름이 미미가 아니라 뭐 철수로 바뀌면 철수 땡땡 멍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강아지 변수를 100개 만들면은 각 강아지 변수마다 mname을 따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mname도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각 객체가 별도 멤버 변수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헝가리안 표기법이 되겠고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멤버 변수 정의하고 메소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메소드 정의하고 멤버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방법 2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방법 2를 좋아해요. 왜 저는 방법 2를 택하냐면은
이제 코드를 읽을 때 스텝 다운 룰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 다운 룰. 스텝 다운 룰은 우리가 책을 읽듯이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죠. 이 순서대로. 그러면 순서대로 읽으면 밑에 있는 걸 읽을 때 이미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정해 놓으면은 메소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메소드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멤버 변수가 뭔지 어떻게 선언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럼 밑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근데 스텝 다운 룰처럼 멤버 변수 정의와 메소드 정의하면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은 다시 거꾸로 안 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제 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개발자의 입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코드를 내가 읽을 때 읽기 편한 방법대로 정의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멤버 변수가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더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먼저 정의하는 게 이제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작성자 입장이 아니라 이 클래스를 나중에 사용할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거를 할지는 이제 그 결정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방법을 써서 늘 일관성 있게 코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졸작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한 팀을 이뤄서 개발할 때에는 이 클래스는 이렇게 하고 저 클래스 저렇게 하면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개발하면은 팀 규칙들을 정하고 개발해야 돼요. 코딩하는 규칙들, 표기법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한 다음에 각 사용자들이 똑같은 어떤 규칙과 방법을 써서 통일되게 코딩을 해야 서로 나중에 코드를 교환해서 읽더라도 읽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팀 규칙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메소드를 정의한 순서는 생성자, 소별자, 기본 게터, 세터, 중요 메소드 이런 순서대로 보통 많이 하는데 뭐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떤 식으로 메소드를 정의하는 게 좀 더 읽기 편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작성해낸 코드들 또 내가 작성할 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게 좀 좋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 요 하던 얘기가 있으니까 요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게 이제 그 객체장 가면은 조건문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만들었던 요 강아지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모든 강아지가 멍멍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아지는 왈왈, 어떤 강아지는 멍멍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옛날 방법으로 구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죠. 뭔가 조건문을 써서 왈왈하는 애와 멍멍이 애를 구분해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시추면 왈왈로 찍히겠죠. 멍멍이 아니라. 시추가 아니라 뭐 진돗개면은 멍멍으로 출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렇게 이 조건문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다형성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겠고 다형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상속을 이용하게 됩니다. 상속. 그래서 강아지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멍멍하는 애, 그 왈왈하는 애를 따로 만드는 거죠.
따로 만드는 건데 이 경우에는 종들마다 그 짓는 방법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 시추는 왈왈, 뭐 진돗개는 멍멍,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공통적인 것들은 강아지에 다 구현하고 이제 각 종을 만들 때 그 종에 따라서 여기다가 왈왈 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멍멍, 이 시베리안 허스키는 왈왈이 아니라 멍멍이라 그러면 여기다 멍멍 넣으면 되는 거고, 진돗개를 만들면 강아지를 상속받아서 진돗개를 만들고 멍멍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요 코드에 보면은 어디에도 조건문은 없습니다. 요 실행할 때도 조건문은 없어요. 강아지를 시베리안 허스키를 만들어서 파악하면은 자동적으로 왈왈이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특징적으로 여기 있는 다양한 문법들은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오면은 예전에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구현했던 것들이 조건문을 이용하지 않고 다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겠고, 다양성을 이용해서 구현하면은 조건문 없이 이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알맞게 그 알맞는 행동이 저절로 실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다양성이라 그래요. 다양성. 그래서 상속을 이용해서 모델링하고 하게 되면은 조건문 없이 이제 이 강아지가 시베리안 허스키를 가리키면 여기서 왈왈이라고 출력될 거고, 이 강아지가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니라 멍멍하는 애를 가리키면은 멍멍이 출력이 된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객체지향의 전문 용어로 폴리모피즘,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다. 그러면 열다라고 하면은 그 열다의 주체가 되는 게 창문이면 창문이 열리는 거가 되겠고, 문이면 문이 열리겠고, 서랍이면 서랍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if문을 써서 얘가 서랍인지 일반 문인지 창문인지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창문이면 창문이 맞게 열릴 것이고, 서랍이면 서랍이 열리는 그런 형태가 바로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일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